자, 이제 마케팅 문제만 좀 풀고요. 이제 감정평가 들어갑니다. 마케팅 1번 문제는 요거는 중요도는 좀 낮죠. 요거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의라든가 이런 데 대한 거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1번에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 지문을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 영역은 물적 부동산,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증권의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상품을 사고 팔며 임대차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마케팅이요. 부동산 마케팅에서 이 부동산은 굉장히 넓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적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부동산 마케팅 할 때 이 부동산은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부동산 증권에 대한 마케팅도 포함해요. 그래서 폭넓게 본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자체의 마케팅과 부동산 없고 1번, 2번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의 지문입니다. 다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고가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동 구매가 어렵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신뢰성보다는 정보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 틀렸죠. 신뢰성이 중시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4번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데 대한 정의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의 정의. 부동산 기업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자, 그렇게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부동산 기업 그리고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객이나 그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충성 고객이 있다면 그런 고객의 태도는 계속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좀 우호적이지 않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우호적이 되게끔 이렇게 변경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활동, 제반 활동이 모든 활동이에요. 그러한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홍보를 통해서 한다거나 또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마케팅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폭넓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를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5번은 미시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경쟁업자, 공중, 고객, 정부 등이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뭔 소리냐면 이 마케팅 환경에서 거시 환경, 미시 환경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거시라고 하는 것은 숲을 보는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숲을 보는 관점인데 보통 거시 환경, 이제 마케팅에서 거시 환경 하면은 제도적인 환경 또는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무슨 경제적인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 외부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미시 환경 하라면은 의사결정 주체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관점이니까 그 나무를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들이라는 것이 경쟁업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또는 일반 고객이나 대중 있죠. 고객이나 대중들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냐, 정부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별로 관찰하면은 미시환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시환경, 거시환경 이런 데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 이제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2번, 3번 이런 형태가. 그 중에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시장 세분화 전략이에요. 시장을 나누는 거죠. 자, 우선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 따른 상품 판매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단계이다. 일단 시장을 세분화해야 되죠. 세분화해서 각각의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는 그 표적시장 선정이죠. 그럼 일단 위에서 각각의 시장을 세분해서 이러한 시장은 어떻고 저러한 시장은 어떻고 이렇게 시장을 세분을 하고, 표적시장 선정이란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상품의 가망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대상 상품,
지금 내가 어떤 기획하고 있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을 수요할 만한 집단이 어떤 집단이 있느냐. 그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그 찾아야 되겠죠. 가망 수요 집단. 기대되는 수요 집단이에요. 그 상품에 대해서 기대되는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표적 시장에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그 아까 그 여고생 이 여러 이제 의류가 있으면은 몸집에 따라 이렇게 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품목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신상품을 기획한다 이러면은 예전에 이미 기존에 그런 쇼핑몰이 있다면 그 쇼핑몰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를 이제 새로운 상품을 기획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기획을 하더라도 그 밑에 단계에서는 3번 차별화에서는 차별화를 해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 가망 수요 집단에 대하여 제품의 우수성이나 적합성 등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할 때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할 수도 있고요. 홍보 촉진 측면에서도 차별화하고요. 또 가격 측면에서도 차별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하는 거죠. 차별화를 해야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20대 때 가장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몰랐는데 그 한참 지난 후에 알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히트했던 상품 중에 하나가 그 의류 브랜드로는 그 이랜드 그룹에서 한 거 뭐죠? 그 메이크가 상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상표가 뭐 브렌타노 뭐 있죠? 언더우드 맞아요. 언더우드 브렌타노 또 메이폴 뭐 같은 회사죠. 같은 회사인데 상표를 다 다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다 다른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어떤 측면의 전략인가 하면 제품 측면과 가격 측면 이게 유통 경로 홍보 촉진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가격대 제품 말고 가격대를 본다면은 가격의 스펙트럼이 있으면 저가 고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백화점 같은 데서 사는 이 고가품 있죠. 이런 품목 아니면은 대부분은 그냥 구루마 패션이에요. 그냥 막 오일장 이런 데서 그냥 메이커도 그냥 이상한 거 붙여져 있는 그런 건데 그 중저가를 만든 거죠. 요 위치가 가격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만 원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나갈 수 있는 만 원대 밑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돼 있었거든요. 제품 측면에서 디자인은 백화점에서 하는 것만 못지않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막 연예인들 나와서 홍보하거든요. 막 오연수 나오고 이렇게 그 당시에 아무튼 이런 연예인들이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제품을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백화점에서 판매하거나 이런 품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중저가 제품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저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언더우드 이제 생각나네. 언더우드, 메이폴 뭐 이런 브렌타노 이런 거. 아무튼 그게 획기적인 이 마케팅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시대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나올 그 딱 그 시기거든요. 그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마케팅이라는 게 그때 나온 거거든요. 80년대 중반부터. 그게 제가 처음에 대학을 갔는데 경영학과 이제 제가 수업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경영학과 교수 중에 그 곽수일 교수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온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마케팅이 벌써 한 20년 전쯤에 한창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제 뒤늦게 개발을 했으니까 80년대 중반에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다 알려져 있어요. 저 교수님은 중간고사 시험이 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마케팅을 전공했으니까 늘 중간고사 시험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요? 그게 50점짜리예요. 늘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게 워낙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하니까. 근데 매번 똑같으니까
이제 뭐 얘기가 들어갔겠죠. 너무 성의가 없다, 뭐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는 문제를 바꿨어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케팅을 간 거예요. 그게 바로 8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그 시대에 딱 맞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랜드가 엄청 컸잖아요. 근데 이랜드가 좀 노사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 회사죠.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회사예요. 제가 봤을 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회사. 노사 관계에서 하여튼 그 근로 조건을 굉장히 좀 안 좋게 계약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한 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한 비즈니 의사표시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 회사를 어떻게 하거나.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에 그 4번 지문이 틀렸어요. 그 STP 전략이나 4P 믹스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이게 이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고객 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5번의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자들이 주도하면서 이렇게 더 중요하게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4P 믹스 전략은 제품, 가격, 유통경로, 홍보 촉진 등 제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급자 측면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맞죠? 수요자는 이제 아이다 원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분양팀을 통한 분양이나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 등은 유통경로 전략과 관련이 있다. 맞죠? 예전에는 전문 분양팀을 통해서 많이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격하신 후에 전문 분양팀으로 합류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문 분양팀 이런 얘기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는 뭐 홈쇼핑을 통해서도 분양하고요. 뭐 다방, 직방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뭐 팔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목, 흥미, 욕망, 행동, 아이다죠. 그 아이다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거는 고객 점유 맞죠? 그다음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소비자 측면의 전략으로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측면의 전략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점, 뒷부분 맞죠? 표적 시장을 선점하는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STP, 4P 믹스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입지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시장 점유 마케팅에 속한다. 그죠? 시장 점유 마케팅에 속하는 것은 STP와 4P 믹스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시장 점유 마케팅에 속하는 겁니다. 5번처럼 질문하기도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6번 측면도 마찬가지 6번에 이렇게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기억해 보시면은 그 4P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 이건 뭐예요? 제품 측면이죠. 제품 측면에 차별합니다. 또는 뭐 실개천을 뭐 설치한다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것들이 다 제품 측면이고요. 또 뭐 판상형이다, 타워형이다, 뭐 이런 것도 있죠. 판상형은 뭐고 타워형은 뭐예요? 판상형 아파트, 타워형 아파트. 판상형은 성냥갑 같은 거예요. 성냥갑 같은 거. 아파트를 이렇게 성냥갑 같이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판상형. 그리고 3베이, 4베이 이게 뭐예요? 요 이제 101호 있을 거 아니에요. 101호 이렇게 셋으로 나누면 3베이. 여기 거실,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맞나요? 다들 아시죠? 이거 3베이, 4베이 하면 4칸 나누고 이렇게 2베이 하면 둘로 나누고 이렇게 면하는 부분이 다음에 타워형은 이런 거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이런 건 타워형, 이건 판상형. 됐나요?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제품 측면에서의 차별하죠. 설계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이런 거. 자, 다음에 인근의 중개업소를 통한 판매, 이거는 뭐 유통 경로고요. 예, 나머지는 됐습니다. 7번, 8번 이거는 뭐 여러분이 확인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9번, 10번, 11번은 광고인데, 광고는 10분의 1이에요. 예,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인데, 그 10분의 1이면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될까 말까 하는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출제가 안 된 것들, 10년간 출제가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은 그래도 신경 써야 되겠죠. 예, 그 중에 속하는 게 앞에 이 총론에서 지나간 공간성이고요. 다음에 이 부동산 광고예요. 예,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인근지역 성애주기. 이런 것들이 이제 10분의 1에 해당해요. 요거.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보시는데, 9번, 10번, 11번 중에 10번, 11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부동산 광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신문 광고 중 전시 광고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정보를 광고하는 광고이며, 안내 광고는 광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다. 자, 이게 뭔 소리예요? 신문 광고 있잖아요. 신문 광고. 이건 이제 매체에 따른 분류인데요. 신문 광고를 이렇게 하면 이게 전면 광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반면 광고 있죠. 예, 여기는 이제 기사가 나가고 여기 이제 광고가 나가죠. 전면 광고는 한 면을 다 광고를 하는 거, 반면 광고. 이런 거는 광고 지면이 넓죠. 광고 지면이 넓어서 상세한 설명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광고에 요즘 신문 다들 보시나요? 요즘 신문 거의 안 보시죠? 예, 여기 기사가 있으면 이제 이걸 한 3단으로 나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쪼개줘,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나누는, 혹시 이런 거 본 기억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급구, 일수, 뭐 이렇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요런 게 안내 광고예요, 안내. 안내 광고는 짤막짤막한 이렇게 축약을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됐죠? 예, 그래서 1번은 바뀌어 있죠, 이게. 전시 광고와 안내 광고가 바뀌어 있어요. 다음에 2번, 부동산 광고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이 있고요. 이런 이제 광고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거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계몽 광고라고 해요. 한번 계몽 광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자일리톨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자일리톨. 자일리톨이 뭐예요? 자일리톨 껌. 껌이 아니고 자작나무 추출 물질이에요. 자작나무 추출 물질인데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한, 그렇게 알려진 물질이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광고 보고 알았어요. 광고 보고. 무슨 광고 그게? 계몽 광고. 그게 모르던 거를 알게 해주면 지식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서 광고 효과가 있죠. 저 껌은 이거 이용하는구나. 기왕이면 저 껌 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계몽 광고예요. 모르던 걸 알게 해주면서. 다음에 부동산 광고는 일반 광고에 비해 시간적 제한성, 지역적 제한성, 개별성 등의 특징이 있다. 이거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 광고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이다. 이것도 맞고요. 다음에 11번은, 자, 이거 더 보겠습니다. 1번 지문은 이제 조금 전에 봤어요. 전시 광고는 상세한 설명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노벨티 광고 있죠. 이건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그 물티슈 같은 거, 물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이쑤시개, 뭐 병따개,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볼펜, 뭐 이런 것들이 무슨 광고? 노벨티 광고예요. 다음에 애드믹스는 뭘까요? 애드믹스. 애드가 뭐 애드? 애드는 애드버타이즈먼트를 줄임말이에요. 애드버타이즈먼트는 광고란 뜻이에요. 믹스는 뭐예요? 섞는 거죠. 광고를 섞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광고를 섞으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오픈했어요. 그럼 주변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을 알리겠어요? 옛날엔 전단지가 많았죠. 이 신문 간지. 신문 간지가 많은데 요즘은 신문을 잘 안 보니까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하시겠어요?
어느 지역에 오픈했다. 중개업소를 오픈했으면. 그러면, 예? 플랜카드 괜찮죠. 예. 광고 안 할 거예요. 손님 오는 게 걱정이 돼요.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는 손님 올까 걱정스럽대요.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픈을 해놓고 손님 들어올까 걱정해요. 처음엔 그랬대요. 예, 이제 들어보니까 이 대응을 못하니까 오픈을 해놓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자, 이 광고를 할 때 이제 아무튼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전화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역을 일단 중시를 해야 되겠죠. 그 지역에 뭐 플랜카드 건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파트 단지 안에 그 게시판에 그 관리사무소에가 도장 받아가지고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올리거나, 그 단지별로 카페 같은 거 있으면은 카페에도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단지마다 카페 같은 거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카페 같은 거 있는 것 같던데. 아니면 뭐 그 아파트 단지 말고 그 지역 카페가 있으면 그 지역 카페에다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쓰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그게 바로 뭐예요? 애드 믹스야. 한 가지만 쓰지 말고. 됐죠? 다음에 그 광고 효과 지수에 따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부동산 광고 목적에 따른 분류에는 기업 광고, 인명 광고, 계몽 광고 뒤에 교통 광고가 아니에요. 그 교통 광고 아니고 특정 광고라고 하는데요. 특정 광고는 이제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교통 광고는 매체에 따른 광고를 말해요. 그 교통 광고는 그 위에 신문 광고나 이런 광고들처럼 매체에 따른 분류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 메일 광고, 이것도 매체에 따른 분류예요. 이거는 DM 발송한다 그러죠. DM 발송하는 거는 특징이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장점이 있어요. 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편물을 이제 보내는 거니까. 아까 CST 기법에 따라서 표적 고객을 이제 그 고객들의 이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은 어떤 쪽으로 많이 구매하는 고객이다. 이걸 따로 뽑으면 그 고객한테만 따로 메일을 보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DM 발송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매체에 따른 분류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점두 광고도 있고요. 점두 광고 들어보셨어요? 점두 광고가 뭘까요? 점두 광고는 점포의 머리 생각하세요. 점포의 머리 뭐가 있어요? 간판 있죠, 간판. 이 간판은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건물 위에 그 점포 위에 이렇게 붙이는 간판도 있고, 이렇게 돌출된 간판도 있고, 또 저런 간판도 있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는 거 있죠. 바람 불면 저절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간판도 있잖아요. 자, 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감정평가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론은 이게 크게 둘로 나누어져. 뒤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감정평가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감정평가 기초에서 이제 감평 분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게 있죠. 다음에 부동산 가격 특징 하는 거 있고요.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하는 거 있죠.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잡다한 부분, 조그만 분량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재원칙. 요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가격 재원칙이. 근데 이게 출시의 빈도도 높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분량을 많이 줄여드렸잖아요. 최소한 5개는 하시라고요. 그 5개만 확실히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3방식이 좀 난이도가 높은데, 다행히도 사실 감정평가 3방식이 난이도가 높다 해서 다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최근에 그 출제 경향이, 최근 10년간의 출제 경향이 감정평가 3방식이 난이도 높은 거는 아예 높고요, 난이도가 낮은 건 아예 낮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묻는다거나 3방식의 용어, 그 종류해서 분류해가지고 다음에 뭐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면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계산 문제, 이런 식이에요. 또는 이런 문제라 해도 완전히 깊이 들어간 그런 이런 문제. 그러니까 차라리 의사결정하기가 더 속편해요. 그러니까 근데 쉬운 문제는 그냥 단지 용어의 뜻만 묻는 그런 용어 묻는 문제도 있으니까 3방식에서 그런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아예 다 3방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기본 용어, 기초 용어 정도는 해두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편한데, 여기는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해야 돼요. 여기는 뒷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서는 좀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감정평가 분류부터죠. 자, 문제를 풀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이제 감정평가 분류에서 말고도 다른 표현도 있죠. 자, 1번의 감정평가에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와 관련된 전문가의 판단이나 의견을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자, 그 첫 번째 줄은 감정평가 규칙상 정의고요. 두 번째 줄은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 감정평가 이걸 결정할 때는 전문가가 그 판단이나 의견까지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넓게, 이론적으로 넓게 포함해서 얘기하고요. 감정평가 규칙상으로는 그 판정에서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평가라는 게 있죠. 자, 이 공인평가라는 단어는 공인평가와 구별돼야 되는 개념으로서 공적평가, 요거 두 개를 구별하면 돼요. 공적평가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기관을 집어넣어서 생각하시라고요. 공적기관이 평가한다, 이렇게. 요거는 공인감정평가사처럼 국가나 단체로부터, 공공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거고, 요거는 공적기관이 하는 거고, 공적기관이 한다는 게 결국 공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이 독일 같은 나라는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공인감정평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평가는 국가 또는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로서 우리나라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우린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게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 의뢰인의 요청, 이 두 가지 일단 체크하시고요.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가격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령의 규정, 의뢰인의 요청 해놓고 맨 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시장가치가 뭔지, 시장가치 뜻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시장가치 뜻 정도는 이게 최근 몇 년 전에 그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런 이제 대폭 개정됐어요. 이런 개념이. 그래서 시장가치 개념이 포함되면서 옛날 그 개념과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가치라는 것은 통상적인 시장이라 해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제한된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시장 말고요. 일반적인 그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 공개가 돼야 돼요.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가 된 후에 대상 부동산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이
시장가치예요. 통충정신으로 기억해요. 일단 통충정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돼요. 충분한 기간 공개 이렇게. 여기서 요거를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충분한 기간은 장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한 기간. 충분한 적당한. 자, 근데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정통한 당사자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행히 1차를 같이 할 때 1차에 민법이 있기 때문에 민법 개념을 알면은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민법 104조가 뭐예요? 불공정 법률행위죠. 103조가 반사회질서, 선량한 미풍양속이 어긋나고 뭐 이런 거. 이 104조에 뭐가 나와요? 104조에 그 항목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무경험 있죠. 무경험. 무경험인 사람하고 이렇게 폭리를 취하거나 하면은 안 되잖아요. 또는 경솔, 궁박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안 되죠. 이 무경험이면 안 돼. 무경험. 정통한 당사자, 이 아는 사람이라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게 105조부터인가 뭐 106조부터인가 해서 110조까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도 안 되고요.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도 안 돼요. 신중하다면 착오가 있으면 안 되죠. 착오가 몇 조예요? 106조인가요? 7조인가요? 착오. 105조는 105조는 뭐예요? 105조는 없어요. 있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110조까지죠. 110조까지인가 뭐 있잖아요. 아무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안 되잖아요. 착오, 특히 착오 같은 거 신중하다면 착오가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비진의 의사 표시도 안 되고, 또 통정 허위 표시도 안 되고, 요 세 가지인가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착오, 비진의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 맞나요? 그다음에 자발적인 거래라 해야 되죠. 이거는 하자 있는 의사 표시면 안 되죠. 사기 강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05, 6, 7, 8, 9인데 10조까지 6개인데 5, 6, 7, 8, 9, 10 6개인데 지금 5개밖에 안 했죠. 5개밖에 안 했잖아요. 착오, 통정회 표시, 비진의 의사 표시, 사기 강박. 한 개 빠져 있는데 지금. 아무튼 그는 민법에서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안 어렵다고요. 시장 가치는 통충만 하면 통충정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그랬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통충정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정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됐나요? 자, 다음에 그래서 그 3번 맞고요. 4번은 현황평가예요. 현황평가. 자, 현황평가 기준이에요.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이용 상황, 제한 물건 부착, 점유 상태 등이 현황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건부지 평가가 거기에 해당해요. 현황 평가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현황 평가, 이게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게 건부지 평가예요. 이 건부지는 지상에 뭐가 있는 상태예요? 건물이 있는 상태죠. 자, 건물이 있는 상태에 땅만 평가하는 거예요? 건물도 함께 평가하는 거예요? 건물도 함께 평가하면은 복합부동산 평가라고 해야 되겠죠. 건부지 평가란 말 쓰는 거는 나지 평가, 복합부동산 평가 이런 단어들이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구별하기 위해서 안 해요. 건부지 평가는 지상의 건물은 평가해야 하네요. 지상의 건물은 평가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지상의 건물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요, 안 받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요. 영향을 받으니까 건부 감가나 건부 증가가 나타나는 거죠. 이 건부지 평가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고? 대부분 건부 감가고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나는 거죠. 맞나요? 이게 현황 평가예요, 이게. 근데 조건부 평가는 뭐예요?
어떤 조건이 성취될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건 예외인데, 나지상정 평가하죠. 지상에 건물이 있을지라도 없는 것처럼 하라 이 소리잖아요. 이게 이제 나지상정 평가예요. 이게 조건부 평가. 지금 상태는 나지가 아니란 얘기죠. 나지는 아닌데 나지처럼 해라. 이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고요. 다음에 기준 시점. 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다 중요한 용어죠.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 되며 이는 예측의 원칙이 그 근거된다. 기준 시점과 관련된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죠. 그것이 틀렸어요. 5번이 틀렸네요. 그건 이제 2번에도 연결이 되고요. 자, 이번에 기준 시점 있죠. 자, 이 기준 시점은 중요 용어죠. 기준 시점은 정의는 뭐예요? 정의. 기준 시점 정의. 이거는 가격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돼요. 정의는 그렇게 하고요. 뜻을 묻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이게 언제가 원칙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가격 조사 완료일 이렇게. 예외적으로 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미리 정할 수 있어요. 미리. 뭐보다 미리?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 그 미리 정하는데, 미리 정하는 시점이 내년 1월 1일 해주세요 하면은 무슨 평가? 기한부 평가고요. 지난 1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소급 평가요. 얘네들은 모두 예외죠, 예외. 경우에 따라 기한부 평가, 경우에 따라 소급 평가, 예외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기준 시점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시작한 날짜를 말하며, 시작한 날짜예요, 완료한 날짜예요. 완료한 날짜죠. 틀렸죠. 그리고 감정평가서의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378쪽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적 가격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준 일자를 말하며, 이건 맞죠? 감정평가사만이 기준 시점을 결정한다. 이거 틀렸죠? 의뢰인이 의뢰할 때 정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소급평가 같은 경우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많이 하거든요. 작년 12월 1일 상속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은 작년 12월 1일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상속이 발생하는데, 나도 자식이다라고 누가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 새로 해야 되죠.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12월 1일자 기준으로 계산 새로 해야 돼요. 지금은 팔아서 그 부동산이 없어요. 없어도 언제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월 1일자로 돌아가서 그 가격을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게 무슨 평가요? 소급평가요. 소급평가. 소급평가. 근데 이제 내년 1월 1일 가격 구해달라, 이건 이제 기한부 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거는 의뢰할 때 의뢰인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기준 시점 확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격제 원칙은 변동의 원칙, 이거 맞고요.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를 실시한 날이 아니죠.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준 시점이 과거 일정 시점인 경우 기한부 평가를 하고, 미래 일정 시점인 경우 소급 평가라는 바뀌어 있죠. 4번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 시점은 의뢰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하며,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옳은 거고요. 3번은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에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거는 이제 1구부에서 지금 요거 현조기소, 현황평가, 적금후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얘네들은 모두 다 예외고요. 여기서 원칙이 개별평가예요. 개별 물건마다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일괄평가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둘 이상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상의 건물과 토지는 각각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두 개. 근데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 많죠. 그건 무슨 평가하는 거예요? 일괄해서 평가하는 거죠.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렇게 여기 키워드죠.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자 이렇게 이쪽은 상업지역, 이쪽은 주거지역 이러면은 각각의 공법상 제한을 받죠. 그럼 요거는 요거대로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요거는 요거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땅값이 달라요. 몇 필지인데? 한 필지인데 몇 개 획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개 획지가 되죠. 그럼 이거대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평가는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부분만 평가하라. 이렇게 부분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에요. 그 부분만 평가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무슨 특수한 조건이나 합리적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부분만 보상해 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부분만 평가해요. 부분만. 다음에 그래서 2번은 1번 맞고 2번은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일부 평가가 가능하다. 맞죠? 그다음에 피고용 관계에서 그가 고용된 단체의 업무를 위해 행하는 평가를 참모 평가라 해요. 이거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스텝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 스텝이 참모예요. 참모.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감정평가 사무소를 차려놓고 자기가 의뢰를 받아서 자기가 하는 거는 그는 스텝이 아니죠. 근데 고용된 사람이 그 고용주가 시켜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무슨 평가? 참모 평가예요. 다음에 5번에 부동산 가격을 시장 가격과 달리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평가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정해놓고 하고 있죠. 정해놓고, 이거 뭐예요? 법정이에요. 법정. 근데 공익평가를 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넘어가시기 전에 아까 이거 현황평가에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은, 현황평가는 지금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일시적 이용은 제외해야 되겠죠. 일시적 이용이 뭐예요? 잠깐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아직 돈이 모자라서 집을 짓지는 못하고 땅을 그냥 묵혀놓고 있어요. 근데 주거용으로 산 거 아니에요. 주거용으로 집 지으려고. 근데 묵히니까 아까우니까 거기에다가 배추 심고 고추 심고 가지 심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평가를 맡겼더니 그걸 밭으로 평가를 해놨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지. 그거는 잠깐 동안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밭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자, 그 시골 가면은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할 때 그 길 꾸불꾸불한 이런 길을 똑바로 이렇게 동네로 바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진입로를 널찍하게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이게 원래 그 동네 땅을 갖고 있던 사람 그 밭을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밭 주인이 이제 사용하라고 이렇게 동네 사람 편하게 이용하라고 내놓은 거예요. 자, 그거 평가할 때는 뭐로 해야 될까요? 밭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도로로 평가해야 될까요? 그거는 도로로 해야 돼요. 도로로. 일시적 이용도 아니고 불법적 이용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건 도로예요. 도로. 그건 도로예요. 그런 건. 아무튼 다음에 공법상 제한 상태는 반영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반영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해야 돼요. 반영해야 돼요. 지금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게 다 뭐예요? 공법상 제한이에요. 녹지지역은 땅값이 싸고 상업지역 땅값 비싸고 이게 다 뭘 반영하는 거예요?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는 것.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5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6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6번은 다음 두 토지 중 A 토지 소유자가 B 토지를 매입하여 하나의 획지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때 하나의 획지로 이용함으로써 증분가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증분가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개 토지가액의 시장가치를 단순히 합산한 것보다는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합병을 했을 때. 그럼 A 토지도 예를 들어 1억이고 B 토지도 1억이에요. A 토지도 1억이고 B 토지도 1억이에요. 이렇게. 자, 둘 다 1억인데 A와 B를 합병을 해버리면 이러면은 3억이 된대요. 이럴 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증분가치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자, 1번에 B 토지를 자루형 토지를 한다. 맞죠? 앞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이와 관련된 부동산의 특성은 병합 분할 가능성이다. 맞죠? 병합이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토지 소유자 간 증분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는 현황평가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현황평가는 지금 요 상태대로 평가해야 되겠죠? 요 상태대로 평가하는 건 현황평가. 그러면 조건부 평가는 이거 합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증분가치 얘기하는 거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증분가치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합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태대로 평가하면 1억, 1억, B가 1억, 그리고 A도 1억. 근데 증분가치를 전제로 하는 것은 뭐를 해서 합병을 해서 평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조건부 평가예요.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감정평가사는 기여의 원칙을 적용하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한다. 맞나요? 이게 기여의 원칙을 적용하죠. 이게 이 토지가 얼마 기여했느냐, 이 토지가 얼마 기여했느냐. 이 증분가치가 1억 있지 않습니까? 증분가치 1억에 대해서 앞토지가 기여한 부분, 뒷토지가 기여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만 기여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얘만 기여했어요? 2억 이렇게, 얘는 2억, 얘는 1억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분가치는 이제 기여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가격은 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사려고 할 때 이 토지 가격이 1억, 예를 들어 5천이다. 이 1억 5천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죠. 이런 가격은 시장가치, 시장가치 외의 가치예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죠. 그리고 이런 가격을 특히 한정가격이라고 그래요. 제한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한정가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5번 맞는 말이고요. 4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가격 이론이죠. 가격 이론. 자, 이 가격 이론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